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야권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놓고 공개적으로 품평을 해 논란이 일었었죠. 그중 한 명인 진성준 의원은 비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인 조국 대표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자,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폭로한 배드민턴 협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협회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배임과 횡령 가능성까지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요. 지금 날씨가 마치 8월 초로 다시 돌아간 듯합니다. 지금 뭐 폭염 속에 열대야까지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날씨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는데 우선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열대야입니다. 지금 서울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 현상인데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인데 5위 보면 2005년이 8월 31일, 그러니까 8월 마지막 날. 그리고 4위, 3위까지 보면은 9월 초예요. 2위는 1935년, 뭐 한참 전이군요. 9월 8일이고요. 그리고 1위는 올해 9월 9일 어젯밤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오늘 역시 열대야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대 서울 기준으로 가장 늦은 열대야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덥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와 계신데요. 이 유례 없는 9월 폭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보니까 34도 뭐 이렇고요. 내일은 뭐 35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은 폭염 경보가 났어요. 9월 들어서는 뭐 역대 처음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또다시 더운 겁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더운 공기가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쪽과 서쪽 모두 다 더운 공기가 이렇게 동서로 길게 더운 공기가 휩싸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더운 공기가 휩싸여져 있는 상황이고 고기압의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인해서 낮 기온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계속 남동풍의 뜨거운 공기를 계속 불어넣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좀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유일하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지금 강원도 동해안 지역 쪽이에요. 동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은 동풍은 바닷바람이기 때문에 차고 좀 습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게 되면은 서쪽 지역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팬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더위가 피크인 상태가 되는데 내일까지도 더운 날씨가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폭염주의보는 물론 10월까지도 나타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간헐적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이 오후 4시에 서울을 비롯해서 서쪽 많은 지역이 폭염경보로 다시 강화됐거든요. 이렇게 서울의 폭염경보가 9월에 내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주 날씨요. 낮에 햇빛이 굉장히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뭐 기온도 만만치 않게 높지만 그래도 습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늘만 가면 굉장히 시원하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번 주는요. 그늘에 가도 덥습니다. 습도가 말도 못하거든요. 특히 밤에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어제도 열대야고 오늘도 열대야라면서 이거 열대야까지 나타났어요.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물론 뭐 이제 8월 달에 나타났던 열대야하고는 조금은 다르기는 한데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이유는 낮 동안에 너무나도 더운 열기가 들어와 있으면은 밤 동안에 식지 않기 때문에 열대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너무 높은데 습도는 온실 효과를 합니다. 이 수증기는 대기 중에. 그래서 이 낮 동안에 열기를 식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더해졌지만 물론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지난 밤과는 다르게 습도가 굉장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남동풍에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낮 동안에도 체감 온도에 영향을 주는 한 7, 80%까지 습도가 하루 만에 높게 오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조금 나타난 것은 여기에다가 밤 동안에 가득 메운 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밤이 되면은 지구 자체가 대기 중으로 열을 받은 열을 좀 방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밤 동안에
구름이 덮고 있어 보니까 이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더해지는 건데 예. 특히 이제 해안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중심으로는 당연히 열대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오늘 밤에도 좀 흐린 가운데 습도까지 좀 올라갔다가 낮더위까지 높아진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는 예. 내륙 지역으로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습도가 아니면 9월 날씨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좀 덥구나. 근데 습기까지 오니까 마치 이거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한 달 전에 우리 한반도 주변의 기상 상황과 지금 기상 상황은 비슷한 겁니까? 약간 다른 현상인데 더 더운 겁니까? 좀 뭐 그때의 열기의 기운이 사실 더 강력하기는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때의 열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약하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9월을 이제 8월 달과 비교하기보다는 예. 9월 이맘때에 나타날 법한 그런 이제 기압 배치에 비해서는 좀 예년, 더운 공기가 예년 현상. 예년이라고 예.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에까지 이렇게 폭염 경보가 많은 지역에서 내려지는 이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덥기는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이런 더운 공기가 밤 동안에 이제 밤 동안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제 주기적으로 남하를 하면서 예. 비도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절의 변화는 보통 비가 알려준다라고 해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와 이 불안정으로 생기는 비로 인해서 이제 가을이 예.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워낙 우리나라의 동서로 넓은 구역에 더운 공기가 위치하다 보니까 예. 북쪽에 이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태풍의 북상까지도 막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더운 열기가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거는 이 더위 이게 언제쯤 사라지나요? 내일은 일단은 더 더워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울 수 더 있다. 더운 지역들도 분명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의 오늘과 준하는 그런 더운 날씨가 나타나는데 다만 지금 이제 변수가 태풍입니다. 예, 지난주는 태풍 얘기 13호 태풍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태풍 얘기 정말 많이 하셨었거든요. 예. 거의 뭐 약에 준하는 태풍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그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 내륙 쪽으로 향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에 이 다량의 수증기를 퍼부으게 되면은 내일부터 남부지방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예. 폭염이 어느 정도는 좀 식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 예보가 두드러지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폭염 여전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좀 이번 주 연휴 전에 좀 날씨가 복잡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요일 후반부터 목요일 동안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좀 내려와 줍니다. 그러면 좀 시원해지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 덥고 습한 공기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는 굉장히 불안정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비를 뿌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비가 지나고 나면은 어느 지역의 폭염 경보는 좀 완화되거나 주의보는 해제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맘때에 준하는 30도로 오르내리는 날씨는 그래도 추석 연휴 시작까지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상당히 길어요, 이번 연휴가. 연휴 기간 동안도 매우 덥다, 각오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매우 덥다 각오까지는 좀 아니어도 될 것 오.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덥다 각오해야 되는 정도는 한 내일 정도, 예. 내륙 지역까지는 내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비가 오락가락, 뭐 소나기 내리는 지역도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비가 오는데 불편하면서 좀 꿉꿉하면서도 좀 더운 듯한 날씨가 나타날 거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이 더위가 완전히 누그러들지 아니면은 더 좀 남아 있을지는 지금 북상하고 있는 태풍 아직까지는 태풍으로 이름을 붙여주진 않았습니다만 27호와 28호 그러니까 올해 27번째, 28번째 발생한 태풍의 직전 단계인 열대저압의 예. 양상이 조금 다음 주 초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날씨를 좀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베트남 뭐 그렇고 중국은 얼마 전에 그러고 지금 베트남 태풍 피해가 뭐 말도 못하다고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뭐 피해가 좀 이 영상이나 사진 들어보면 대단해요. 지금 저렇게 뭐 지붕이 거의 뜯겨져 나가는 정도의 바람이 분다 그러는데 일단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 가을이면 꽤 태풍이 오거든요.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 이제 10호 태 11호 태풍 이제 야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 부근에 상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육지에 상륙을 했는데도 얘는 왜 약해지질 않았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상륙하고 나서 다시 바다를 만나고 상륙하고 바다를 만나는 그 과정에서 바다 온도가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태풍의 연료가 되는 것은 바다에서 공급되는 열기와 수증기인데 예. 보통은 이제 태풍이 발생하는 그 열대해상 부근에 굉장히 고온 해수역, 고온의 그 해수역을 만나게 되는데 예.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남쪽 먼 바다도 지금 30도가 넘는 고수온 해역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해양 온난화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가을을 기다리지만 이 예. 바다는 여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대륙과는 다르게 바다는 한 템포가 계절이 느리게 오는데요. 예. 바다가 한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태풍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시점인 예. 거고 지금 이제 다음 주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14호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진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일본 쪽으로 물러나간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한창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덥고 습한 공기가 지금은 일본 쪽으로 물러나갔는데 예. 이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 자칫하면은 태풍의 이동 경로를 우리나라 쪽으로 열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오. 이 태풍이 물론 야기 정도만큼 강하게 발달할 것 예.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태풍의 길목이 될 경우에는 지금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도가 약해진 상황에서 베트남은 태풍을 맞이했거든요. 지금 뭐 육지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다리도 지금요. 끊기, 철도도 예. 끊기고 거의 100명 가까이 지금 사상자가 예. 날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은 약하다, 중간급이다라기보다는 태풍은 태풍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변수가 다음 주 연휴가 진행되는 시기에 좀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해서 기상 정보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런 얘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올 여름 참 많은 분들이 너무 덥다 이렇게 경험을 하셨는데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비하면 올해 겪은 여름은 굉장히 시원한 축에 속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뭐 계절에 대한 기후 분석을 하고 예. 있는데 특히 WMO 혹은 UN에서 기후 관련한 연구기관에서 계속해서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지구가 기온이 상승을 하는지를 관측하고 있는데 예. 매월 역대 최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지도 않고 감각적으로도 이제 무감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매년 새로운 기록을 쓰이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요. 예. 이제는 그 기온이 내림세를 달아가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가파른 상승선을 완전한 상승폭으로 갈 것이냐, 예. 완화해서 상승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결국에는 뭐 탄소 중립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웬만한 열대 지역보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더 덥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더위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키 180 맞습니까?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습니다. 버클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금속 장식 그게 2개나 달려 있어요. 그 하나 다는 것도 참 멋쩍은 일이거든. 저는 좀 뭐랄까 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자기적이죠. 좀 징그러웠습니다. 사람이 좀 얇더만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자꾸 180이라 그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던 겁니다. 국민의 대표의 품격은 국민의 품격입니다. 저는 뭐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품격을 떨어뜨린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가 뭐라고 혹시 언급하신 게 있습니까? 쿨하세요?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바로 사과합니다. 지금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했죠. 한동훈 대표, 진성준 의원, 조국 대표로 했는데 누가 누구한테 바로 사과를 했다는 걸까요? 지금 방금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며칠쯤 지났죠. 진성준 의원과 조국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외모에 대한 품평을 했죠.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오늘도 여당 내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는 질책,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치하다. 글쎄 본인의 외모는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지. 글쎄요, 외계인? 저는 매일 회의할 때마다 옆에 앉아 있는데 저는 계속 외계인하고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징그럽다. 이건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 당의 그런 어떤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특히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할 말과 상과해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님, 제가 기 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살모사가 서서 징그럽다
라고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검도를 넘지 마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넘어갔습니다. 선을요. 사과하세요. 이게 여당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진성준 의원이 반응을 바로 보였네요. 사과를 합니다. 화면에서 소개해드리죠. 본인이 글을 올려서 뭔가 상황 설명을 먼저 해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습니다. 설명을 좀 더 합니다. 다음 보죠.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들었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앞에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 박창환 장관대 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김성준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어요. 정책위 의장. 그리고 뭐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당과도 굉장히 이렇게 대립도 하고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약간 본인도 좀 아차 싶었던 걸까요? 빠르게 사과를 했네요. 네, 뭐 사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논란의 발언을 아예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지금 이제 이미 논란이 된 상황에서 빠른 사과는 잘했다. 사실 이번 추석밥상에 무엇이 오를 것인가 민주당이 사실 가만히 있어도 응급실 의료 대란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렇겠죠, 그거는. 또 김 여사 수심이 불기소 논란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거기에 아직 뭐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본 사람이 있다는 소위 공천 논란도 올라갈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송편 먹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약간 여권에 불리하고 야당으로서는 할 말이 많은 이슈 그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 지금. 이번 추석밥상의 소위 추석 민심이 여당에 굉장히 불리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물타기를 해줄 재료를 덜컥 나온 발언인가요? 정책위 그냥? 위원장이 거기다 땔감 던지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뭐 정책위 의장으로서도 잘못한 거고 정치인으로서도 해서도 안 될 얘기고 무엇보다 정책위 의장이면은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 추석 밥상에 올릴 뭐 응급실 대란을 해소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놨다면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웃음거리로 여당 대표를 갖다가 올려놓고 낄낄거리는 그런 장면들을 화면으로 내보내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빠른 사과 당연한 거다. 아마 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얘기를 들은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야당에서 여당 인사 관련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과거에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 명의 당사자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도 사실은 외모 품평했다 이런 지적을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요, 약간 입장이 달라요. 오늘 이 얘기를 좀 꺼내놓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얄궂다는 말이 뭐 틀렸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껍습니까? 두텁습니까? 저는 그게 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얇더라. 제가 한 181 정도 되는데 저보단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입니까? 뭐 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김성준 의원과 조국 대표는 입장이 다르네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뭐 얇다라는 게 뭐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자 여당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반응 나왔어요. 김종혁 최고위원인데요. 앞서서도 사실 진성준 의원과 관련해서 좀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꺼내놨네요. 조국 본인이 잘생겼고 우월하다 생각해 나보다 잘난 누구가 있으면 나와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얇디 얇아.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얇다라고 한 걸 이렇게 돌려주는 표현이네요. 얇디 얇다. 유치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 시행정관. 네. 그럼 사실상 조국 대표는 사과를 거부한 셈이네요. 조국 대표의 문제도 있지만 저 방송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의 문제는 좀 자기애가 너무 강한 나르시즘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가지고 얘기한 거는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지난 전당대회 때 어디 누가 만들었는지 근거도 알 수 없는 가짜 뉴스
이 카드 뉴스 하나를 올려놓으면서 그때 내용이 이거였어요. 한동훈 대표는 가발을 썼다 안 썼다 OX 이걸 하면서 집권 여당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참 우습습니다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완전한 가짜 뉴스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인도 안 해보고 어디 인터넷에서 보자마자 올리면서 한동훈 대표를 조롱하는 듯한 저런 태도.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당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옆에 서게 되면은 뭐 국민들께서 뭐 보시기에 어쩔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강한 자기애야 확신을 가진 그 약간 비교를 한 겁니까? 네네. 그러면은 자기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르시즘적 행태를 보이는데요. 저는 이거는 열등감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가 같은 학교 후배 아닙니까? 같은 학과 후배 아닙니까? 같은 학교 같은 과 네, 아닙니까? 같은 과 이 선후배 관계인데 본인보다 훨씬 젊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외모 부분에서도 많이 비교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열등감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김어준 씨의 저 방송 나가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 야권 의원들이 다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여성 의원들이 단체로 저를 3번, 4번씩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핀잔 들었는데요. 저는 그 정치인들은 대중과 함께 있을 때 그 대중과 공감하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과 함께 그냥 이렇게 조석거리 찾고 웃고 이렇게 시정잡배 농담처럼 하는 거는 저는 광대라고 보여집니다. 진성준 그 정책위 의장의 빠른 사과는 저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자기애에 기반한 정치가 아니라 나르시스트적인 정치가 아니라 좀 국민 공감 살 수 있는 그런 정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사실 뉴스와이드에서 이게 정책 얘기나 진짜 뭐 중요한 얘기라는데 갑자기 뭐 외모 품평을 왜 하는가 사과를 했다. 저쪽에서는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걸 좀 전해드리는데 조국 대표의 저 입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과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확고할 입장인가요? 저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변인 논평도 그렇고 지금 인품에 관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얇다는 얘기가 좀 낯선 단어죠. 사람을 뭔가 평가할 때 얇다는 얘기는 잘 안 쓰잖아요. 어떤 본인의 언행 성격을 얇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약간 가볍다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대변인 논평도 보면 그 총선 때 뭐 목련이 질 때쯤 되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전당대회 나갈 때는 최상병 특검 내가 당대표 되면 바로 하겠다. 이런 말들을 그 정치인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걸로 봤을 때 가볍다. 이런 의미에서 얇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 거기까지는 뭐 반박이나 논평이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180은 안 되는 것 같다. 이 얘기는 분명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키 얘기도 좀 했죠. 그러니까 키에 대해서 뭐 팩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외모 품평이냐.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 키가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조국 대표가 뭐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건 뭐 175에서 한 180 정도 되는 남성들은 대부분 180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남성들을 등을 돌리게 하는 발언일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 남성들의 키 얘기를 꺼내면 이게 민감해진다 매우 지금. 민감. 특히나 180이 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본인이 넘는다고 밝히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꼭 굳이 전략적이라는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전략적으로도 미스하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가볍게 사과하시고 넘어가면 될 일을 저렇게 굳이 단어다, 인품을 얘기한 거다 그러면서 과거에 무슨 발언을 했다 얘기하기 싫은 것은 글쎄요. 전 국민들이 보실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추인 부의장이 지금 키 얘기를 하시면서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키 얘기를 꺼내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민감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새롭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저 얘기가 조금 다르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셨는데요. 지금 이 표현 얇다. 그러니까 쭉 대표가 오늘 추가적인 설명한 거 본인은 한동훈 대표의 언행과 관련해서 얇다라고 표현한 거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약간 낯설어요. 얇다란 표현은. 조 대표의 전 이 말이 사실은 저는 딱 바로 소환되는 게 있어서 찾아보니까 맞아요. 이게 조국 대표가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참 얍실하다고 썼어요. 자, 들어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얍실하다. 부산 사투리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 야비하다는 뜻이죠. 얍실하다는 뜻이. 뭔가 좀 이렇게 앞부분이 비슷하네요. 그래, 비슷하죠. 그러니까 얍습디다와 얍실하다가 거의 어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부산 사투리 그때 총선 직후에 썼어요. 윤 대통령이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사람이 얍실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얇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조 대표가 이건 의도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본인은 이거 내가 얇다고 한 말이 무슨 내가 이게 사과할 일이냐 얘기하는데
의도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틀어서 한 말이고 의도적으로 한 말이고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열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물론 이제 나라를 뜻하는 조국이라는 이름을 썼다고는 하지만 결국 조 대표 한 사람의 이름을 갖고 시작한 정당 맞습니다. 그거 부인하기는 어렵죠.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조국혁신당 바람이 일으켰다고 하지만 결국 조 대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 세 개를 벗어나지 않아요. 특검도 3명의 특검이고 3년도 너무 짧다가 조국 대표 유일한 저는 정치 언어입니다. 근데 왜 조국 대표 혁신당이 그렇게 총선 때 얻었던 말하자면 그 열기만큼 지금까지 확산이 안 될까요? 바로 지속 가능한 정당을 보여주는 대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본인이 저격하고 싶은 대상만 이렇게 약간 야비하게 저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야 이거 10석 이상 우리가 이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줘야 하나 깨웃하다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조 대표가 남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을 애둘러서 아주 교묘하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남들 뒤통수를 저격하는 이 행태보다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제3정당으로서 지속가능한 정당 대표로 활동하는 게 그게 더 저는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지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듯이 비틀어서 누구를 공격하거나 하는 행태 저는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글쎄요 보니까 그때 앞서서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굉장히 막 웃으면서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특히 아니 저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낄낄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커지고 파장이 커졌습니다. 한 분은 사과를 했고 한 분은 그게 사과할 일 아니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10월이면은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군수, 시장 등등등 이렇게 새로 뽑는 기초단체장 정도 뽑는 정도로 작은 재보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모가 좀 커진 거죠. 그런데 그 사안과 관련해서 한 분이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로 가보죠. 끼어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반대입니다.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 아닙니까? 사진이요. 민주당에서도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난 6일입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이 출마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얘기, 본인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식민지 근대화론 위에 역사 왜곡에 맞서 독도와 역사 교육을 지켜내겠습니다. 혁신 역량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윤석열 교육정책, 윤석열 독도 지우기와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우고 서울교육을 위기에서 구하겠습니다. 위기에서 구하겠다. 자, 그런데 최석 평론가, 광노현 전 교육감이 전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건데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광노현 교육감이 이제 2010년 선거에 당선됩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당선되는데 당시 교육감이 됐잖아요. 됐죠. 근데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진보 진영의 경쟁 후보에게 단일화 목적으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바로 2012년 9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형을 확정받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당선 무효가 된 거죠. 당선 무효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10개월을 복역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이에 2019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시켜서 사면 복권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피선거권 10년제도 풀렸어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후보 매수죄로 선거직을 상실한 사람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사람이 이게 후보 매수죄가 굉장히 그것도 위험한 죄이긴 하지만 선거 비용을 원래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은 국고로부터 보존받은 거를 전부 다 토해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토해내야 됩니까? 35억을 받아서 이제 반납을 35억을 해야 되는데 30억을 반환 안 했어요. 5억 반환한 겁니다. 5억은 30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자가 당선 부용이 되면은 국고 지원으로 같은 선거 비용을 반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강제하거나 집행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건 본인의 그냥 선의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노현 교육감에 불거진 두 가지 쟁점은 뭐냐? 아니 어떻게 상대 후보를 매수해서 당선된 사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사면 복권됐다고 또 나오겠다고 하느냐? 그리고 당시에 그건 선거법 위반이죠. 선거법 위반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럼 책임을 지고 35억 원을 다 토해내고 그럼 새롭게 출발하면 모를까? 국고로부터 받은 35억 가운데 30억을 다 덜 내놓고 나 이제 와서 법이 허용하니까 나올래요. 이렇게 후안무치한 행동이 맞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광노현 전 교육감을 둘러싼 쟁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광노현 전 교육감이
본인이 서울시 교육감이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게 당선이 취소가 되고 뭐 복역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 보존금도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된다는 건데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뭐라고 좀 지적을 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광노현 씨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합니다. 광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는 광노현 전 교육감이 이번에 출마하면 안 됩니다. 비교육적입니다. 문제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광노현 전 교육감이 고소를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정당의 대표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 광노현 전 교육감 측의 얘기예요.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라는 이유군요. 이승환 전 행정관 고소 이유가 선거에 관여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같이 고소해야죠. 진성준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광노현 전 교육감이 지금 뭔가의 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교육감 선거에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정치하러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광노현 교육감이 지금 만약에 이 교육감 선거에 다시 나오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매수해라. 만약에 학교에서 2등하던 학생이 1등하던 학생 매수해가지고 야, 너 한 5점만 낮게 맞아주면 내가 1등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대가 줄게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없으면 배째라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35억 토해내야 되는데 30억만 토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광노현 교육감 재산 등록을 보니까 마지막 등록했던 재산 등록 당시 2012년을 보니까 이때 당시는 마이너스 7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당선되고 다음에 보니까 재산이 16억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22억이 늘었습니다. 그때 언론 취재와 또 본인이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 때 빚진 게 있는데 선거 보존금 받아서 갚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 빚진 거 다시 갚아야죠. 토해내야죠. 저는 그런데 광노현 교육감이 이러한 그 파렴치하고 모렴치해 보이는 것까지 뒤집어 쓰고 다시 출마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뭔가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정책이 가진 게 아니고 나 이제 정치 참여하겠다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그리고 여당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도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만 고소를 하는 거고 또 출마 선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런 폭정을 막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정치 선언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또 혹은 지난번 교육감 선거 당시에 선거 보존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선거 빚이 쌓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의혹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당, 야당이 오랜만에 다 함께 입을 맞춰서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대한민국과 서울시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도 좀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이 지난 6일 출마 선언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뭐 정권에 대해서 탄핵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얘기 중에 이게 보도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대법원 판결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이승환 전 행정관이 살짝 언급하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와요. 진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진성준 의원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얘기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10월에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자중하시길 권고합니다라는 건 나오지 말란 소리잖아요. 출마하지 말라는. 성추인 부의장?
광노현 전 교육감은 진보 인사로 통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왜 저렇게 강한 반대 입장이 나온 걸까요? 사실 저렇게 반대 입장을 내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언급을 하는 것이 원래 공식적으로는 정당에서 관여하거나 정당 후보에서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그 광노현 전 교육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광노현 전 교육감의 그 죄명이 이제 사후매수죄거든요. 아까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진보 교육감 다른 후보에게 뭔가 매수를 해서 사퇴를 시키고 그 이후에 단일화한 이런 과정이 아니라 선거가 있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사퇴를 했고 원래 중도 사퇴를 하면 그때까지 쓴 비용은 오롯이 그냥 그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좀 선의로 2억 원을 줬던 것이다. 전달한 것이다. 그 갚는 데 쓰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후 매수죄는 첫 번째 판례가 된 겁니다. 사후 매수죄로 누군가 처벌을 받은 첫 번째 판례가 된 것인데 근데 대법원의 판결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말은 또 저는 그 어폐가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위헌 소송까지 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보자 해서 냈는데 거기서는 또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후매수죄 맞다, 괜찮다, 합헌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그럼 때문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다 문제가 있다 본 거네요. 광노현 전 교육감의 주장은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러니까 사법부의 전체적인 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옹호해주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출마 선언문에 있어서 뭐 교육에 관련돼서는 뭐 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더 큰 탄핵, 사실상의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에서도 잘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그렇게 사실상 언급을 하면서 교육감을 나가겠다는 분이 말을 했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진성준 정책위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의견을 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도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거 자중하셔야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눈높이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내용의 요지는요. 그런데 고소했잖아요. 광노현 전 교육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보인 반응이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광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고발하나요? 이렇게 딱 반응. 그러니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비판을 했잖아요. 적합하지 않다고. 근데 그분은 괜찮은 겁니까? 저하고 다른 겁니까?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광노현 전 교육감의 입장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당대표의 발언은 명백하게 교육감 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 광노현을 반대하고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진 발언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진성준 의원의 경우 매우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정중하게 저희 출마를 재고 요청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발언들을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박찬환 교수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비방,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얘기는 절제된 간곡한 권고였다. 글쎄요. 내용은 그냥 출마하지 마세요가 비슷해 보이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나 나오지 말라는 건 똑같은 건데 왜 한쪽은 고소하고 한쪽은 뭐 괜찮다고 고소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선거법을 뜯어보면은요.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의견 다 빼고 온리 법으로만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비판했을 때 여기에 낙선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을 탈락시킬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과 의도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예를 들어 난 저 사람을 낙선시킬 의사가 있었다. 이것이 만약에 입증이 되면 선거법 위반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정말로 생각해서 한 얘기다. 이것이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핏 다르게 보이지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성과 의도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광노현 전 교육감이 물고 늘어지는 부분도 뭐 법리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교육감 선거가 정당 개입을 불허하고 있지만 사실상 뭐 보수 단일 후보, 진보 단일 후보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계열의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표를 받잖아요. 사실상 그 출마한 후보들의 그 현수막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뭐 노골적으로 색깔을 입히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장 고소하면 민주당 당원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아, 또 그렇게 현실적인 그렇죠. 게 이거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만 넘어가면 진보 단일 후보 또는 단일 후보가 안 되더라도 이름이 굉장히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슬아슬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혹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마를 강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인지도 광노현을 뛰어넘는 인지도 있는 후보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겠죠. 성추인 부의장, 지금 광노현 전 교육감 먼저 출마 선언했으니까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좀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습니까? 뭐 글쎄요, 뭐 부담스럽다 말하는 것 자체가 또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진보 진영에 있는 그 교육감 후보들이 광노현 전 교육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광노현 전 교육감의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 입장에서 저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이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마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발언 이상은 어차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광노현 전 교육감이 뭐 이 정도의 발언을 그래도 들으셨으면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정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떻게 공식적인 입장은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한 말 자중하길 권고드립니다. 요 정도 수준.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네요. 잘 들으셨죠? 어떤 뜻인지. 뭐 이럴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광노현 전 교육감을 놓고 뭐 한동훈 대표의 민주당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역시 이게 지난 일요일에 있었죠.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선 며칠 지났는데도 오늘도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 주제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분 좋겠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 얼굴 표정이 제작진이 일부러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을 사진을 실어 놓은 건가요? 아무튼 기분 좋겠나 오늘 저런 맥락의 얘기를 김재원 최고위원이 했습니다. 이거 지난 8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일부 중진, 일부 최고위원이 이른바 번개 만찬. 그러니까 원래 미리 뭐 예정됐다기보다는 갑자기 잡힌 저녁 만찬을 했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 다음날 바로. 자,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 취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도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겁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윤상현 의원, 수도권 중진 의원이죠.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식사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뭐 밥 좀 같이 뭐 밥을 사주세요는 아니겠죠. 이게 뭐 관저에서 있었다니까. 번개 식사 요청을 했다. 그러자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거죠. 이른바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같이 간 의원들이 지금 인요한 의원은 확인이 됐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은 갔는지 안 가는지 약간 애매하지만 간 걸로 많은 분들이 보시더군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만찬을 했다. 요건데 사실 이 얘기가 알려지면서 아니 최고위원 몇 명 가고 중진은 갔는데 다른 최고위원은 왜 안 간 겁니까? 특히 이른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친한계 인사들은 없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왜 초청을 못 받은 겁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중에 한 분, 본인이 거기 안 갔다고 얘기를 하셨죠. 초청을 못 받은 건데 어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비공개 만찬 뭐 가셨었어요?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초대받지 못한 게 뭐 그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냥 설명하느라고 힘들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그 모임처럼 이야기하니 더 좀 마음이 거시기 하네요. 왜 나는 연락을 못 받았을까 이런 생각은 안 그게 하셨습니까? 뭐 서운할 일은 없죠. 예. 근데 이제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방송에서 용의자로 올려놓는 바람에 하루 종일 이제 해명하는 것이 힘들었죠. 최성 평론가,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초청을 못 받아서 서운하다는 겁니까? 서운하지 않다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약간 이게 사회과학 용어인데 이제 마지널맨, 경계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어저께 같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좀 기분이 나빴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라는 그렇게 건데요. 했는데 오늘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제 또 뭐 윤상현 의원 쪽에 약간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또 한동훈 대표가 못 받아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 지도부가 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본인이 굳이 또 여기 또 안 간 게 꼭 굳이 뭐 이렇게 손해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경계인이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 최고위원 지도부 구성을 놓고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약간 그런 포지셔닝이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친한계 1세계 지도부가 친한계 1세계는 아니지만 과반이 넘는 지도부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스탠스는 이게 약간 보면은 친윤이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 포지셔닝이 달라서 그런 좀 애매한 정치적 포지셔닝에 따른 지금 그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 경계인에 있다. 일종의 마지널맨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 얘기는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결국에는 이게 개인의 섭섭함에 이런 토로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당을 대하는 이런 어떤 그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런 개인적 술회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이 시점이 여당이 다시 원팀에서 자기끼리 이렇게 분열의 메시지가 나는지 이거를 지금 당과 대통령실이 한번 거듭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박찬 교수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 경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친한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뚜렷한 친윤계도 아니고 약간 그렇게 뭐 인식이 되는 정치인인데 근데 아무튼 왜 초청을 못 받았을까요? 뭐 틈새 시장에서 최고위원이 되신 분이잖아요. 아, 틈새 시장이요? 네, 개파의 어떤 소위 줄 선거 여기서 이제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최고위원이 되신 분이에요. 예. TK 지역의 이 틈새 시장을 노려서 당선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도 편으로 인정 안 해주고 저쪽에서도 편으로 인정 안 해주고 혹시 왔다 갔다 하는 박쥐 아니야 이런 이제 의혹의 시선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김재원 최고가 이런 식으로 나 초대 못 받았는데요라고 하는 순간 국민의힘의 여당의 여권의 이 속사정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저기는 자기 개파 아니면은 밥도 같이 안 먹는구나. 아니 분명히 친한계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면은 소위 당 내의 여론 형성을 위해서 친한계가 아닌 사람은 좀 포섭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밥 사주고 밥 같이 먹어주면서 격려해주고 대통령의 좀 뜻을 좀 의료개혁을 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밀어주세요. 이러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나 주말 오전에 오늘 저녁에 저녁 좀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 되세요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죠. 김재원 최고 당연히 갔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국민들이 김재원 최고가 밥을 초청을 못 받았어? 이렇게 되는 순간 자기들끼리 소위 친윤들끼리 쿵짝쿵짝 하는구나. 이제 한동훈 패싱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확실한 내 사람 아니면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구나. 이런 이제 메시지가 딱 와닿는 거예요. 국민들 그러니까 피부에 이게 와닿는 사실은 그런 메시지가 이게 오해일 수도 있는데 잠깐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왜냐하면 지난 추석 전에 뭐 민생 챙기느라고 바빠서 나중에 밥 먹읍시다 그랬는데 원래 밥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친윤계 최고 의원들, 본인 친윤계가 찍어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만 밥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식구 아니야를 갖다가 사실상 공포해버린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최악의 식사 정치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이게 참 밥 한 끼를 같이 이제 갑자기 잡아서 먹은 거잖아요. 만찬을 갑자기 한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와요. 자, 그럼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경제 MBN이 주최한 세계 지식 포럼이 오늘 개막식이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 모두 참석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연설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도. 그 관련된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I hope that the insights shared at this forum will steer us to myself from 24 years ago. 자, 지금 카메라에는 같이 잡히고 있지만 영상상으로 지금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게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조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러나 이제 카메라상으로 나란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같이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패널 네 분께 질문 좀 드리죠. 앞에 OX 현말이 놓여 있는데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 8일 있었던 저 이른바 번개 만찬. 한동훈 대표가 그 만찬에 이른바 초청을 받았으면 갔을 것 같다면 O고요. 초청을 받아도 안 갔을 것 같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은 O, 두 분은 X. 통상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가면요. 저를 중심으로 O와 X가 딱딱 나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섞여 있어요, 지금요. 요거 내부 좀 한번 쭉 들어볼까요? 우선 X, 성치훈 부의장은 X. 그러니까 안 갔다, 초청받아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밝혀진 거에 의하면 윤상현 의원이 먼저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에게 누가 전화를 했을 것인가? 만약에 제안을 했다면 그럼 윤상현 의원이 전화해서 내가 대통령에게 연락했더니 번개를 하자더라.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더라. 오케이 하더라. 같이 하겠냐?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당대표로서 공식적인 제안을 했는데 그 만찬을 잡았고 근데 그걸 연기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 당 의원이 번개로 잡는 그 만찬은 잡아주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그걸 먼저 시작이 됐으니까 윤상현 연락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럼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도 만약에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도 그러면 오늘 윤상현 의원이 똑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전화를 와서 내가 번개 오케이 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올래? 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과 만나기 위해서 뭔가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다른 사람이 제안해서 만든 자리를 왜 나를 부르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렇게 겁니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 윤상현 그 의원과는 사실 총선 그 전당대회 직후에 그 다음 날 낙선자들까지 다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뭐 여권이나 아니면 여야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왜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만찬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또 윤상현 의원을 굳이 껴서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것은 굳이 밥 먹는 거 이런 거 말고 뭔가 의정 갈등이든 뭐든 대통령에 대한 입장 변화나 좀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만찬 또 주말에 만찬이면은 분명 글쎄요 뭐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반주가 곁들여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20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겪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견이 갈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이견이 갈렸을 때 이렇게 뭐 반주하면서 하는 자리에서 설득이 되는 사람이라고 좀 보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 가서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독대하고 얘기하면은 7, 80%의 대화 독점률을 자랑하시는데 반주까지 하시면 전 8, 90%까지 그게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설득하고 어떻게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의견이죠.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만약에 초청했으면 한동훈 대표가 갔을 것 같다. 네.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형식과 모양을 따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대통령이 밥 한 끼 하자고 불렀는데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어렵겠습니다고 거절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그랬죠.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 지도부 불러서 만찬하기로 했다가 의정 갈등에 대한 문제를 그 해결 방법을 한동훈 대표가 꺼내니까 추석 이후로 만찬 연기하겠다고 뭐 물론 이제 그게 기분 나쁘진 않고 다만 지금 챙겨야 될 민생이 있어서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된다는 이유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건 조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어요. 그러면 한 번은 한동훈 대표가 거부한 양상이 됐고 한 번은 대통령실 측에서 거부한 양상이 됐는데 자, 그럼 다시 이게 번개의 모임
번개 형식이었지만 한 대표에게 공이 넘어왔다. 예. 그럼 저는 차라리 여기에서 그냥 한 대표가 대승적이고 지금 당대표가 됐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당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가서 통 크게 만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있었던 일들이야 대통령과 있었던 일들은 전부 비공개가 되는 게 거의 원칙이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도 난 여러 가지 모양상 형식과 내용에서 조금 내가 말하자면 번개 모임에 그러니까 부족한 어떤 내용이 있었다 치더라도 난 갑니다. 가서 대통령 말씀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왔습니다. 다만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그렇게 사후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통큰 정치가 좀 보여질 거고 그다음에 예. 당내 차근하는 리더십도 조금 더 빛이 났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저는 갔을 것이다. 가는 게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XO 두 분씩. 이번에 또 XO 남아 있습니다. 두 분 선택하신 게 X를 고르신. 그러니까 안 갔다라고 판단하신 분이 이승환 전 행정관, 성추윤 부의장과 같은 판단을 하셨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청이 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 갔어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데 요청이 갔다 하더라도 예. 이게 대통령의 요청이 아니고 윤상현 의원의 요청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이.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대통령실에서 콕콕 찍어가지고 누구누구 저녁 번개하시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파편들을 모아보면 일요일 오후 4시경에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께 전화해서 뭐 이런 현안들이 있습니다. 식사 한번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느 그랬더니 보도에 따르면 뭐 네. 저녁 밥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뭐 전해지고 아마 있어요.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마침 오늘 저녁 없네 같이 하자라고 하셨으면은 그럼 윤상현 의원이 이제 대기에서 불이 나게 준비를 하면서 그럼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좋을까? 하면은 가장 그 인근에 있고 시간이 될 것 같고 서울에 있고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예. 윤유한, 김민전 의원들 여기는 또 이제 직전에 최고위원 되셨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꾸려진 번개팀인데 예.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를 함께 불러볼까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생각 자체를 그 못했을 생각 것 자체를 같다.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게 이게 관저 만찬과 진짜 대통령실 만찬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는 관저였죠, 8일에는. 네네. 관저 만찬은 정말로 이게 어디서 나갔을지 정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전당대회 직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 결심 직전에 대통령실 방문했다. 이게 단독 보도 나가서 굉장히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단독이 어떻게 나갔는지 살펴보니까 대통령실 출입구는 하나입니다. 예. 그 앞에 지나가다 기자가 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셨나요? 하다가 그렇게 나가게 된 건데 관저는 누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가 확실히 전제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정말로 당내 과정을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일이 나간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있나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윤상일 의원께서 4시에 윤상일이 아니고 윤상현입니다. 윤상현께서 4시에 전화 받고 이제 나갈 준비하면서 한동훈 대표한테 혹시 이런 데 가실래요? 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만약에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과 당대표의 만남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기 때문에 국민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공개적이어야 되고 공식적이어야 되고 관저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좀 어렵겠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직전에 지금 대통령실 근무하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추가로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지도부의 만찬이 연기됐잖아요. 추석 네. 이후로. 원래는 8월 말이었는데 연기됐어요. 그렇다면 일단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만찬은 대통령 관저에서 열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 같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제 전당대 끝나자마자 파인그라스라고 예. 거기에서 이제 전체 이제 출마하셨던 예. 분들까지 만찬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파인글라스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네, 약간 맞습니다. 시설이죠? 그러니까 파인그라스는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대통령실 건물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 진행이 있는. 되는 겁니다. 예. 거기는 20명 이상의 대규모고 예, 예. 그 다음 단계가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혹은 다른 층에 있는 이제 식사 장소에서 예, 예. 소수 10명 이내로 하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때도 한번 그곳에서 예, 했던 예.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관저 가서 정말 비밀리에 그러니까 하는 관저로 갔다라면 네. 친밀감의 아주 최고조다. 그렇죠. 그 3단계 정도가 있다고 그럼 만찬은 생각하는데 어디서 열릴 것 같습니까? 만찬은 대통령실 안에 있는 파인그라스가 아니고 대통령실 실내? 안에 있는 예. 그 식사 장소에서 현직 지도부
현직 지도부와만 소수 10명 이내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언론 공개도 가능하거든요. 들어가면서 어떤 얘기하고 또 나오면서 브리핑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런 이 지도부와의 만찬을 끝내고 한동훈 대표와의 별도의 식사는 관저에서 비공개로 따로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 희망이 있습니다.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추석 이후에 만찬이 열리게 된다면 그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아닐 거다. 관저는 아닐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상현 교수님은 이 번개 만찬 한동훈 대표가 갔을 것 같다 초청받았으면 이렇게 보시네요. 근데 뭐 초청을 전제로 한다면 전제로 한다. 저는 같다고 봅니다. 현재 윤한 관계를 비유를 하면 저는 쇼윈도 부부다. 곧 이혼할 건데 다들 언제 이혼하나 지금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그 부부가 이혼할 때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왜 이혼했대? 누가 더 문제를 일으켰대? 누가 뭐 바람나서 이런 여러 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미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서 배신자 프레임에 전당대회 때 한 번 맞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밥 먹자고 불렀는데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저 그런 자리는 좀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차피 대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지지층의 표를 갖다가 고스란히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이혼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정말로 더 듣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려고 뭐 오밤중에 불러도 달려갔어.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오롯이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초청 받았다면 당연히 갔을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OX 팻말 내려주세요. 자, 얘기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요, 뭐 나라박 소식을 영상으로 짧게 하나 좀 전해드릴까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미국 대선 토론회 해리스 트럼프 첫 토론회입니다. 첫 토론회. 이 토론회가 내일 오전에 진행되는데 일단 이와 관련된 영상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Taylor opened the store in the fall of 2020 inside 100 administration that we have now. The mugshot was really hot. And this stuff lasts probably about 2 months. It stays really hot. Each physical trading card has an authentic piece of my suit that I wore for the presidential debate, and people are calling it the knockout suit. It's called the America First Collection. 50 all-new stunning digital trading. Cheaters who broke the rules for their own gain.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Kamala Harris won't end the economic crisis. She will only make it worse.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Go. Get out of here. 대단들하죠. 벌써 뭔가 예고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아까 저는 영상에 잠깐 전해드렸는데 매일경제 MBN 주최의 세계지식 포럼을 잠깐 다녀왔거든요. 마침 그 포럼에 미국 대선 전망을 주제로 하는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미국의 정치평론가 등등등 전문가들이 나와서 뭔가 전망을 내놨는데 그 전문가들의 얘기는 토론에서 미국의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떠올 것이고 이걸 놓고 엄청난 격돌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더군요. 자,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요. MBN이 이 미국 해리스 트럼프 대선 토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에도 될 수 있는데 이 대선 토론 MBN이 내일 오전에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오늘 정부의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되는데 뭔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하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었던 소위 페이백 관련입니다. 현재 2024년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 중이며 지역에 배분된 용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지역 배드민턴 협회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에도 지역 배분 물품의 조사 협조 요청도 한 상황입니다.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관련입니다.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가 먼저 얘기를 했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문체부가 들여다본 거죠. 배드민턴 협회.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한 겁니다. 자, 이 얘기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내용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 안세영 선수의 폭로가 맞았던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봐도 되겠죠. 자, 오늘 문체부 발표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던 선수로서의 권리, 대표적으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의 공정성 문제, 또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배드민턴 선수 실업연맹 신인 선수 연봉의 상한제와 지나치게 이 협회 쪽에 유리하게 되는 계약 기간, 그리고 대표 선수의 이 개인적인 후원 문제 등에 관해서 자, 문체부가 문제가 있으니까 규정을 대부분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를 넘어서 배드민턴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보조금 집행 사업에서 일부 임원의 비리가 드러난 정황을 공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배드민턴 협회의 그 김택규 회장은 횡령과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부가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배드민턴 협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김택규 회장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그 페이백, 후원금 페이백 그 규정을, 이 계약을 협회 직원들 몰래 맺어서 후원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후원을 받았고 이거를 임의로 배분했다라는 이 혐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40여 명의 임원들이 이제 그동안 후원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임원들에게 회의 수당과 여비로 무려 이 3억 3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 관심의 초점은 과연 이런 문제가 배드민턴 협회에 국한됐을까라는 의문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는 배드민턴 이외에 다른 스포츠 단체도 유사할 거라고 전제하고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체부의 발표 내용 중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 그냥 공식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도 국제대회에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 추진하겠다. 그리고 개인 후원과 관련해서 뭐 운동화 같은 것도 사실 후원 업체만 쓰게 하라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오늘 얘기가 지적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안세영 선수의 희망이 좀 관철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될 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체부가 이번 이 배드민턴 협회 조사 내용을 발표한 거를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중간 브리핑인데요. 최종 결과는 이 9월 말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체부의 조사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고 디테일과 이 해외 사례까지 비교하면서 아주 그 공들여가지고 엄밀하게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국가대표 선수의 그 개인적인 후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일본,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신발 및 라켓에 대한 권리는 선수 소유임을 명시한다. 중국만이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용품 사용을 강제한다. 이렇게 해외 사례까지 자세하게 다 조사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까지 배드민턴 협회 규정에
협회가 받는 후원금의 20%는 선수들에게 배분한다는 규정이 존재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규정을 2021년에 삭제를 한 겁니다. 이 삭제하면서 선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내용까지 배드민턴 협회가 아주 구체적으로 협회 운영의 문제점 또 이 난맥상을 조사해서 중간 발표했습니다. 지금 사실 올림픽 끝난 뒤에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그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역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승민 탁구협회장이 차기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 이기훈 체육회장은 3년임을 도전할 거로 사실상 기정사실인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경쟁,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유승민 전 IOC 선수위원이자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어제 대한탁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탁구협회장 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예.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예.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에 열리고요. 이기흥 회장도 자신의 그 삼성과 관련해서 가타부타 의견을 밝히지는 않는데 이 침묵의 의미는 예. 나갈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IOC 선수위원직이 올해 8월 말까지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추후의 행보와 관련해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 있어 왔었고요. 예. 또 하나는 유승민 회장 이외에도 내년 1월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계속 이 자천 타천으로 체육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10월서부터는 이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번 선거의 이 구도, 이번 선거의 구도는 예. 한마디로 그 이기흥 회장 연임 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계 내부에서도 이기흥 회장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이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요. 문체부는 체육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이 체육회장 후보들은 이기흥 회장의 대항마로서의 성격이 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스포츠 얘기 나왔으니까 축구 얘기 좀 해보죠. 오늘 밤에 우리 월드컵 대표팀 오만과 경기를 벌입니다. 월드컵 예선전이에요. 근데 앞서 기억하시죠? 팔레스타인전. 졸전 중에 졸전 중에 졸전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또 걱정을 해요. 홍명보 감독이 어제 어떤 각오를 좀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내일 경기는 물론 저희가 어웨이 경기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승리를 한 거 위에는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을 신뢰하고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선수들을 믿고 경기장에 내보는 게 가장 감독으로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성시훈 부의장. 예. 오만이 피파 랭킹 76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이 정도 팀은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부담 없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전의 그 악몽들 많이 기억하시거든요. 만약에 진짜 오늘 경기마저 부진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처럼 그 팔레스타인전이 졸전 중에 졸전 중에 졸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들 걱정들을 하는 건데요. 사실 2003년에 오만에게 우리가 딱 한 번 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대3인데 아직도 오만 쇼크라고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코엘류 감독이 히딩크 감독 후임으로 온 다음에 그때 오만한테 오만 쇼크 이후에 그 다음에 몰디브에 비기면서 몰디브 쇼크 그 두 번의 쇼크 이후에 결국 자진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고 사실 오만은 작년까지 아시안컵 예선에서 그냥 탈락할 정도로 약체 팀이었는데 올해 2월에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시라비 감독이라고 체코 출신인데 4년 전에 있었던 그 2020 유로 2020에서 8강 돌풍을 이끌었던 감독이거든요.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지금 조별 리그 예선 1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전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그 0대1로 지긴 했는데 내용 측면에서는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전에서 보였던 조직력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선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선수를 믿습니다. 선수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직력을 끌어올려서 오늘 밤 오만전에 좀 좋은 승리 결과를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감독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말을 경기 이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네요. 예. 이런 가운데 지난 경기 팔레스타인 경기 때 김민재 선수가 어떤 모습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사과를 좀 했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저희가 못하지 않았잖아요. 못하기를 바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말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김민재 선수 멘탈 괜찮겠습니까? 축구 선수 멘탈 중요한데. 중요하죠. 더군다나 이제 김민재 선수는 이제 우리 그 팀의 철기둥 아닙니까? 마지막 최종 수비수이기 때문에 또 공격수를 조율하는 역할인데, 어쨌든 저는 선수는 응원도 경기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한 건 좀 잘못한 일이 분명하고요. 다만 지금 저렇게 본인이 반성하고 또 저렇게 앞으로 저 잘못을 인정하고 또 뉘우치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요. 선수가 그렇게 반성했다 그러면 우리 또 팬들은 용서하고 또 받아들여줘야죠. 그리고 저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데 악플 같은 거 달지 말고 정말 선수가 경기에서 자기의 기량을 100% 발휘해서 국가대표 태극마크의 그 유용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 성원 부탁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많은 축구 팬들이 좀 화도 내시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는 그래도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문다혜 씨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닙니다. 모렴치한 캥거루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심정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어떤 대상이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들이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본하는 물가, 은행 금리, 의료 대란은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려잡는 데만 금메달 따서 되겠어요? 때려잡으라는 물가 잡고 은행 금리 잡고 의료 대란 잡아야 된다고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 문 만나게 해달라. 평산 책방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일 밤이에요.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여기서 폭행 사건입니까? 일단 화면에 정리된 게 있는데 지금 김성수 변호사 모셨거든요. 저 내용을 좀 보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9월 8일 일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평산 책방에 문을 닫고 퇴근을 하고 있던 평산 책방의 여직원, 40대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 여직원이 퇴근을 하고 있는데 20대 남성이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뭔가 좀 정치적으로 많이 좀 관심 있고 보고 온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날이 이제 그 회동이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영업 시간이 끝났던 겁니다. 이 책방이 6시까지가 영업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6시 40분 경이어서 영업 시간이 끝났다. 문을 닫아야 되는 시간에 왔어요.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이 이 여직원을 폭행을 했다는 것이고, 이 폭행으로 인해서 이 여직원이 뭐 척추뼈가 골절이 되는 등 굉장히 많은, 그럼 심한 부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한 부상을 입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에 관해서 이제 이 평산책방의 SNS에 이 평산책방 이사회 명의로 성명서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기재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기재를 하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아까 20대 남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안 간다고 그랬다면서? 그
그러니까 못 만난다 그러니까 폭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폭행의 동기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런 사실관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관해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의 전체적인 이 경위를 파악할 때 동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기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사를 뭐 질문을 하고 또 이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 파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휴대폰 포렌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떠한 검색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의도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을 하고 있는 평상책방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그렇다면 여기 그러니까 경호 대상 구역 아닙니까? 여기 자체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나온 거는 이거는 경호 실패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이게 대통령 경호법상에 이제 이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경호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 경호구역 안에서 이렇게 좀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호 자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경호구역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구역을 말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이 경호구역 안에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이게 8분여 정도 폭행이 지속됐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제 조금 기민한 반응이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있는 거죠. 누가 빨리 말렸더라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뭐 경호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는 좀 경호 구역 내 폭행 사건인데 이게 다른 일반 지역에서 벌어졌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처벌이 좀 가중되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이 남성에 대해서 이 상해죄 혐의와 이런 그 재물손괴 이런 부분이 지금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또 이제 손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물손괴와 상해죄 이 부분 검토가 되고 있고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장심사가 오늘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알려진 내용으로는 이 경호구역 내 뭐 이와 관련한 위반 부분은 명확하게 언급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 경호구역 관련 뭐 별도의 죄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도 경호구역 안에서 어떠한 뭐 위계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뭐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 방해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죄명이 뭐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상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해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승환 행정관. 그런데 이제 평산 책방층에서 이번 이 폭행 사건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약간의 의혹제의 같은 입장을 냈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듣고 일단 분노를 금할 수 없었고 이런 무자비한 폭력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또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이런 테러에 가까운 사건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현역과 신림동에서 있었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었고요. 이거는 정말 대중 속에서 일어나는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버릴지 모르는 범죄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에게 있었던 정치적 테러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평산책방의 이 사건을 전자의 사건, 묻지마 이 칼부림 사건처럼 대중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테러 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정치인에게 행한 정치적 테러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조금 늦춰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좀 보고. 그런데 지금 이 평산책방 이사회에서 내놓은 그 메시지를 보면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통령 가족과 가족에게 가해지는 무도한 모욕 주기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문다혜 씨에 대한 이러한 표적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이런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공권력이라고 하면 지금 국가권력과 윤석열 정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 테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기회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향해 날라오는 정치적 음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수사하되 정치적 해석으로 오히려 섣불리 타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 더 희석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엄정히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뭐 좀 조사 중이니까요. 명확한 내용이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나오겠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역시 영상으로 먼저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분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겪음을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조리 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자,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에 지금 정부 엄중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죠. 지금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라고요. 이런 게 최근에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뭔지 소개해드리죠. 그러니까 응급실 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응급실에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도움을 주는 의사들이잖아요. 일하고 있고 뭐 군의관 등등 포함해서. 근데 응급실 부역이라고 표현하고 감사한 의사 명단으로 약간 비꼬는 듯하죠. 그러면서 이런 거 보면은 복귀 전공이 병원 근무 전임이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 2,500명의 실명과 근무자 가족복 등등등을 담았대요.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다 공개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미인계로 뽑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부역자로 칭하면서 명단을 공개했답니다. 근데 이거 의사협회에서는요. 일부 의사의 일탈이다 이 정도로 아마 좀 반응이 나오는데 김성수 변호사 이건 누군가 의사들 상황, 응급실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저렇게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예,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계 이런 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작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올해 초에도 이 참의사 명단이라고 해서 이런 유사한 게 명단이 게시가 됐었습니다. 참의사 명단이니까 비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중에 5명 정도가 검거가 됐고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의료계 관련자들이 이 게시자라고 알려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의료계 관련자가 이 게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으로 일단 검토해달라 이렇게 경찰에 이야기를 했었고 경찰에서 지금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도 현재 지금 개정된 법에 따라서는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를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이 게시자를 이제 특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일단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이게 엄중 대응 방침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인, 예를 들어 의사, 뭐 전공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약에 의사가 이걸 올렸다 이렇게 된다면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이 부분으로 처벌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처벌과 관련해서 뭐 만약이라도 의사의 이 자격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격에 관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현재 지금 이게 특정이 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 불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게시하는 것은 조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사실은 명예훼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뭐 댓글에 뭐 불륜이 의심된다라든지 뭐 이런 글들이 만약에 게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특정 의사에 대해서 이런 글을 작성하는 부분은 개개의 이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적시든 허위 사실 적시든 명예훼손은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경우도 모욕죄의 처벌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인 부의장. 사실 앞서서 전공의 등이 병원을 떠날 때도 여러 가지 이거 혹시 집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개인적 판단이라 이렇게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게 개인적 판단이 됩니까? 그렇죠. 이거 이렇게 집단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고 명예훼손에 개인정보 공개에 뭐 뭔가 지금 탈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의사들도 비판받을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한 지금 공포심 때문에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일 뿐이지 사실 초반에는 의사들에 대한 비판도 엄청 높지 않았습니까? 의사들도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발언들을 봤을 때 집단 이기주의 본인들에 대한 생각만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국민들이 그 당시 초반에 정부가 좀 밀어붙일 때는 정부의 손도 좀 들어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까지 왔으니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이 상황을 수습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의사들이 절대 잘하고 있다. 의사들 너네는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는 건 아닌데 이런 행동을 봤을 때 국민들은 또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더 불구하고 지금 의료 대란을 앞서 지금 공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정부도 조금 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성실하게 좀 해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실 이 사안관에서 대통령실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자막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바로 정부도 지금 엄정 대응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의사 블랙리스트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좀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대통령실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MBN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온마이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잘해보자고. Nope.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부의 정책 실패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또 졸속적인 정책으로 의료 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숙 차관에 대해서도 경쟁해야 합니다.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 if를 자꾸 붙이면 추론 자체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다 모여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여야 의정 협의체의 의제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 건강이죠.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험생들 그리고 관련 학부모들 대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25년 의대 정원의 제도적 문제는 현재 사실상 어렵다. 왜 자꾸 밖에서 외곽을 때리냐고요. 뭐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와라. 2025년은 논의 못한다. 들어오지 말라고 막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료계에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복귀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있을 수 없다. 사법당국이 엄격하게 해야 된다.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